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조선시대의 도시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앞으로 8개의 도시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8개의 도시의 선정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8개의 선정 도시는 바로 한 도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을 구성하는 전주와 나주, 경상도도 그 이름을 구성하는 경주, 상주, 충청도도 그 이름을 구성하는 충주, 청주, 강원도도 강릉과 원주, 이러한 8개의 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도시를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은 계수관이라고 부릅니다. 한 지역의 경계 안에서, 계라고 하는 건 경계를 의미하죠. 수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를 의미합니다. 한 지역의 경계 안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도시들이란 의미인데, 이러한 계수관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저희가 오늘날에는 이제 서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방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조선시대 때는 지방이라는 단어도 물론 있기는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 바로 외방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수도이자 왕도인 경도에 대비해서 수도 외의 지역을 지칭할 때 보통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외방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시대 때 수도를 제외한 지방에 있는 도시들을 보통 이제 지방도시라고도 지칭할 수 있지만은, 지방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중앙에서 중앙 외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약간 차별적인 시선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더 가치 중립적인 용어로서 외방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앞으로 저희가 살펴볼 내용에서는 그러한 조선시대의 도시들을, 서울을 제외한 도시들을 외방도시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근대 시대 수도에 부속된 지방인 동시에 그 자체로서 지역 내에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로서 이제 접근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외방도시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궁금하신 점이 있을 텐데, 왜 이제 저희는 조선시대 한양이나 한성부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경향이 많은데 왜 외방도시를 살펴보려고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날 저희가 이제 보통 볼 때는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중심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을 바라볼 때,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을 바라볼 때 인식 자체가 보통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을 지향하게 되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에 대해서 굉장히 알게 모르게 무시하는 시선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서울 중심적인 인식,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뭘로 반영되게 되냐면 결국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반영되게 되죠. 오늘날 전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모든 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몰리는 이 현상 자체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외방도시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그런 이유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현상이 단지 오늘 현대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 조선시대 사람들 역시 이러한 서울 중심적 인식, 중앙지향적인 이러한 인식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살펴볼 이 이야기는 정약용,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있는 그 정약용 선생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문화가 일반적인 것이 되어서 비록 외진 시골이라도 성현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공자와 같은. 그런데 방해가 없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서 서울 대문에서 수십 리만 떨어져도 이미 원시세계이니 먼 시골은 어떻겠느냐. 나는 지금 죄인이 되어 너희를 시골에 숨어 살게 하고 있지만은 이후의 계획은 오직 서울 심리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다. 만약 집이 가난해서 서울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없다면은 잠시 서울 근교에 살면서 과일과 채소를 심어 생활하고 재산이 조금 불어나면 바로 서울 안으로 들어가도 늦지 않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약용 선생의 이미지와는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정약용 선생 역시 보면은 이러한 서울지향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단순히 정약용 선생만의 인식이 아니고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 오늘날 수도권 지역에 해당하는 이곳에서 세거하면서 살아온 양반 계층 중 한 명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 자체가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이 서울과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지방을 바라보는 인식을 대변하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왜 외방도시를 보고자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결국에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지역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도대체 왜 필요하냐? 자, 문화야말로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란 것은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장 잘 알게 된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데,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문화적 자산을 풍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방도시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문화적 다양성 보존을 위한 첫걸음이 바로 무엇이냐? 지역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없어진 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없어진 것을 상상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외방도시의 역사적 흔적은 사실 오늘날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록이나 여러 가지 사료들을 가지고 재구성해서 없어진 것들이 과거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없어진 것을 상상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외방도시의 풍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외방도시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외방도시에 만약에 방문을 한 방문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에는 공통적인 것들도 있고 차이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먼저 공통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객사라고 불리는 시설물입니다. 객사라고 하는 불리는 시설물은 이미 객이라고 하는 말을 달 수 있듯이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객사는 단순히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라고 하는 물건을 모시고 때가 되면은 지방관이 망걸레라고 하는 독특한 의식을 행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외방도시에 갔을 때 관청, 관아가 가장 중요한 건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물은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가 모셔져 있는 객사가 가장 중요한 건물입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바로 관아 건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관청이라 불리는 건물들이죠. 지방관이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인 동시에 때때로는 이제 지방관들이 머물 수 있는 곳까지 모두 포함해가지고 관청이라 부르는데, 행정 업무를 보는 곳을 바깥일을 보는 곳이라고 해서 외아라고 부르고요. 평소에 생활을 하는 곳, 그러니까 일종의 관사 같은 곳이죠. 이런 관사 같은 곳을 안의 일을 하는 곳이라 그래서 내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외아와 내아로 구분되어 있고, 오늘날 지역에서는 외아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내아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가장 안 좋은 경우는 전부 다 사라진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직단이 있습니다. 자, 사직단 그러면 오늘날 보통 서울의 사직공원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 사직단은 조선시대 때 법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다 갖추어야 하는 시설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신인 사와 곡식의 신인 직에게 제사를 지내는 재단입니다. 오늘날에는 지역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기억하는 사람도 거의 없기 때문에 위치조차도 알아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것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멸실된 지역들이 많아서 사실 찾기 굉장히 어려운 그 시설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묘와 향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향교라고 얘기하면 학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조선시대 학교의 독특한 점은 제사시설과 교육시설이 결합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제사시설이라고 한다면은 공자 이하 유학에서 유명한 성현들을 모셔놓은 것이 바로 제사시설이 되겠고요. 학교, 그러니까 교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생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그런 강당을 보통 교육시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성균관도 그렇고 향교도 그렇고 보통 두 가지 종류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대성전이라 불리는 건물이고 하나가 명륜당이라고 불리는 건물인데, 대성전이 바로 문묘, 그러니까 제사시설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명륜당이 바로 강당, 그러니까 학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가지고 향교, 보통 우리가 지역에 갔을 때 향교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향교를 찾아가게 된다면 단순히 학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공자를 모시는 제사시설에까지 동시에 찾아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단이 있습니다. 여라고 하는 것은 역병이나 유행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보통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원기가 되어서 질병이나 유행병들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역위라고 불리는 이런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곳이 바로 여단이고, 조선시대 때 이 여단 역시 보통 법적으로 반드시 지역마다 갖추어야 될 시설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직단에 비해서도 훨씬 찾기 어려운 시설이 바로 이 여제단입니다. 그래서 여제단 같은 경우가 어떤 지역에는 아예 실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지역도 있고 찾을 수 없는 지역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성황당 혹은 성황사라 불리는데, 오늘날 보통 이것은 서낭당이라고 불리는 시설로 많이 알려져 있죠. 성황사 혹은 성황당이라고 하는 말이 일반 백성들에게 숭배되는 대상이 되다 보니까는 성황사가 점차로 말이 바뀌어가지고 서낭당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황당 같은 경우에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벽의 신을 의미하고 황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의 신을 의미합니다. 중국 송나라에서 유행하던 신앙이 고려 말기에 들어와서 조선시대 때는 일괄적으로 전 지역에 이러한 시설물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흔히 국사당, 선왕당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나중에 설명하게 될 강릉의 대관령 국사당 같은 곳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직단, 여단, 성황사는 그 흔적이 남아있는 지역보다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지역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것을 찾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외방도시의 거대 시설물로서 읍성이 있습니다. 읍성은 지역의 행정, 사법, 경제 중심지로서
관아가 설치되고 지방간이 배치되는 장소인 읍지에 설치한 성을 읍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일제에 의해서 강제병합이 된 이후에 보통 1911년 시국개정 훈령에 의해서 철거되기 시작해가지고 많은 읍성이 철거되었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읍성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없어진 경우에서는 현재 지역사회에서 복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이 읍성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이 읍성이라고 하는 건 설사 현재 존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상상해봐야 될 가장 중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롯데월드타워나 아니면 63빌딩을 바라보면서 가지게 되는 근대인의 심성이 있듯이 정근대 사람에게는 당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건축물이라면 바로 이 읍성이 가장 큰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의 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읍성이라고 하는 핵심 경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방도시 풍경에서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은 이 바로 외방도시들의 개성이 나타나는 지점입니다. 오늘날 현대 한국 사회의 지방도시의 개성이 나타나는 지점과 동일합니다. 조건은 하나 혹은 여러 가지가 겹쳐서 도시 형성에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상주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상주가 도시로 성장하는 데는. 반면에 조선시대의 전주 같은 경우에는 교통뿐만 아니고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농업 조건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결합되어 가지고 만들어지게 된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으로 조선시대의 외방도시 풍경을 재구성하고 그리고 그 도시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한두 개 정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전주, 외방도시 가운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인 전주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